골드만삭스는 1년 동안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본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막 조종하고 막 그러더라도 조종이란 사실 잊지 마십시오. 비동조화된 회복 국면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상당히 많은 격차를 낼 수 있는 골드만삭스는 테일윈드, probably 트럼프 테리프. 이건 뭐 그냥 이겁니다. 순풍이 관세보다 더 강하고 유리하게 반영될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관세가 매우 위협적이긴 한데 변동성 가져오고 상당 부분 부정적일 것 같지만 아마도 probably 테일윈드, 순풍이 훨씬 더 강력하게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다. 그럼 순풍이 뭐냐? 트럼프 행정부가 과동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만 보면 이미 새로운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이런 것도 같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2025년에 2.5% 성장할 것이며 GDP 성장률입니다. 이는 컨센서스 기대치와 다른 선진국 경제를 세 번째 3년째 연속으로 초과하는 것. 무슨 얘기예요? 미국 예외주의가 3년째 강력하게 발생할 거란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될 거라는 얘기죠. 세 번째 연속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좋은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본다. 가장 큰 위험은 전방위적인 대규모 관세, 보편 관세 같은 것들이죠. 최근 들어서는 보편 관세를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로 지역 GDP 전망을 0.8%를 하향,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유럽에 대해서는 투자 감소,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중국 GDP 전망 4.5로 낮췄는데 이는 중국 투자 덜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유럽과 중국 모두에서 관세가 우리의 기준선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하방 위험, 그러니까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골드만삭스도 The Year of the Alpha Bet, 올해는 알파의 배팅, 투자해야 할 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제목 자체가 아웃룩의 한 큰 챕터 하나 자체가 제목이 이겁니다. The Year of the Alphabet. 아무리 그래도 연준이 덜 내리지만 내리는 기간이고 여기에 순응하는 이코노믹 그로스, 경제 성장이 같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이게 순풍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없죠 이런 게. 근데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는 게 나타나지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도 내리는 때는 없죠. 예,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연준은 당연히 안 내리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왜 금리를 내려? 이게 기존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적이 잘 없죠. 당연히 인터레스트 레이트 컷은 언제 나타나요? 침체가 나타나죠. 경기가 좋아지고 이코노믹 그로스가 있는데 레이트 컷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하기에 있으니 그게 테일윈드, 순풍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글로벌 에쿼티, 글로벌 주식 기준으로 40% 이상 올라왔어요. 2023년 옥토버 이후로 1년 정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0% 올라왔기 때문에 에쿼티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증가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뭘 본다고요? 어닝 그로스가 시장을 이끌어 갈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뭐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어닝스 그로스, 기업 실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바로 어닝이 큰 근간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막 조종하고 막 그러더라도 조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금리 인하와 그 이코노믹 그로스, 그다음에 어닝스 그로스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에 하락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포캐스트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미국 주식 기준으로 10%의 수익 정도 올라갈 거다.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리즈너블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e focus on diversification.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다이버시피케이션에 더 포커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면 그 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 위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프리퍼 더 선호한다. 뭐를? 믹스 오브 섹터를 믹스하는 거. 그 다음에 믹스 오브 스타일을 믹스하는 거. 그 다음에 in focus on 알파 relative to 베타. 베타보다는 알파에 포커스하는 거를 점점 증가시키는 어로케이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파에 관심을 좀 더 가지는 자산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get ready to pivot이라 그래서 피봇할 준비를 해라라는 거였고요. 여기는 사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 investor should consider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는 기업 펀더멘털과 경제에 대한 확신 증가로 정당화된다. 이거 아까 블랙락 얘기 그대로입니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순풍 여기서 말하는 기업 펀더멘털 아까 순풍 안에는 EPS가 증가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로스 이코노믹 경제가 성장하는 게 있다 그랬죠. 요런 게 하락을 가져오지 않고 정당화할 거랍니다. 투자자들은 2025년에 주식과 채권 분산 상품을 고려해야 하며 미국과 일본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본다. 여기 얘네들은 뭐냐면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추천한다. 여기도 일본 주식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은 광범위하게 일본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KKR입니다. KKR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스타디했고요. 매우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의견들을 저희가 택티컬한 자산 배분에는 KKR의 자산 배분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려면 이겁니다. A, Synchronous Recovery.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에이싱크로너스 리커버리라는 게 뭐냐면 비동조화된 리커버리 회복 국면이 온다는 겁니다. 비동조라는 게 뭐냐면 싱크로너스는 같이 움직이는 게 싱크로너스인데 A가 붙어가지고 에이싱크로너스 하면은 비동조예요. 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막 마음에 확 왔던 얘기가 뭐냐면 We now live.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ECB가 cutting earlier and faster than the F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is cycle, 이번 사이클에서는 과거에는 한 번도 없던 미국 연준보다 ECB가 먼저 완화를 강하게 진행하는 최초의 시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몇 년간 봐왔던 시장 그리고 제가 역사적으로 공부했던 기간 동안 ECB는 감히 연준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내려본 적이 없고 먼저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일하게 먼저 내렸고 빠르게 내립니다. 그리고 연준은 내년도에 올해죠. 25년도에 많이 내려야 두 번이지만 ECB는 훨씬 더 많이 내릴 겁니다. 왜? 경제가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equencing that has never occurred before. 이런 일들이 순서적으로 처음 일어나는 일, never occur. 과거엔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투자 단서가 됩니다. 비동조화된 리커버리가 온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연준을 필두로 해서 쭉 내리고 쭉 올렸습니다. 올해는 많이 다를 겁니다. 어찌 보면 ECB만큼 또는 한국이 더 ECB보다 강력하게 금리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정치적인 이유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진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세상은 과거하고는 다른 질서가 여기서 나온 그 시퀀싱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Meanwhile, 다른 한편에서 아시아에서는 Bank of Japan, 일본은행이 rising rate, 얘들은 금리를 올리는 중이죠. 돌아버리죠. 얘들은 금리를 연준보다 더 세게 내리는데 처음으로 연준을 무시하고 연준보다 앞서 내리는데 일본은행은 이때 또 올려요. 한 번도 그래보지 못했던 반대로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얘들은 올리고 있는 거죠. Raising rate.
올해 월가 하우스들은 보편적으로 올해 내 0.7% 정도 올릴 걸로 보는데요. 이건 뭐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레이징 레이트를 하는 거는 특이한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상황을 갖고 오고요.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차이나는 create internal demand to offset deflationary tre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데 있는데 유일하게 차이나는 정말 또 특이하게도 디플레이셔너리 그러니까 침체에 오히려 빠져가지고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이저한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미국의 2008년도처럼 2008년도에 나타났던 거기 부동산 디레버리징 그때 2008년 금융위기였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중국은 또 지 혼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독특하게 전 세계 전체하고는 다르게 지 혼자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팬 일본의 30년 국채 30year bonds가 지금은 그 일드가 어때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차이나 그 중국의 30년 국채보다 더 어때요? 높아요. 더 more than China's 30 years bond. 30년 국채보다 더 높습니다. 이거 미치는 일이죠. 예, 중국의 30년 국채보다 일본의 30년 국채가 높습니다. 돌아와 버리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while 반면에 유럽에서는 옛날에 그리스 비난받았던 그리스 채권이 지금 유럽의 맹주였던 프랑스 채권과 essentially 그 일드가 같습니다. 예, 온파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칠 노릇인 거죠. 유럽의 어마어마한 그 남봉꾼, 그 낭비 국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열심히 안 살 불성실한 국가 그리스가 그리스 채권과 프랑스 채권이 등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같아요. 금리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에 쇼크가 온 거죠. 이제 유럽 안에서도 정말 옛날의 유럽이 아닙니다. 독일이 그나마 가장 건전하긴 하지만 독일이 지금 힘들어하는 1년간 내내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는 아주 어려워지는 금리 그래서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 폭락하고 막 이런 일들이 오죽하면 그리스 채권하고 같아집니까? 이 그리스 채권이 어떤 건데요? 2011년도 12년도 유럽 위기 왔을 때 최악의 채권 남유럽 채권 대표 채권 가장 금리가 폭등했던 값이 가장 폭락했던 채권이에요. 얘하고 프랑스가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에이싱크로너스 리커버리한 월드인 거죠. 이게 굉장히 투자 포트폴리오나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런 것들이 KKR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데 이 부분을 자산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뭐 사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팩트보다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들으시길 원하실 테지만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혼자서 존재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투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 월가 하우스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참으로 흥미로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난이도가 높은 에이싱크로너스 리커버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대륙 간에 상당히 많은 그런 격차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올해만 해도 글로벌이 다 올랐죠. 한국이 그래서 막 많이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올해는 상당히 해체된다라고 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